지금 100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근데 우리는 지난 몇 년 어땠습니까?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누가 돈 벌었대, 누가 돈 벌었대. 온갖 유튜브가 날만 새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제가 50년을 이 업계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3년 전후만 때 코로나 사태로 주가 박살날 때 미리 하셨습니까? 이제요 안전한 건 없어요. 근데 장기 투자 이 얘기만 하면 짜증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요 그 얘기만 안 하니까.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 결론이 뭐야? 어떡하라는 거야? 원칙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트러스트원 자산운용 연구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는 강창입니다. 제가 금년에 70대 중반입니다만은 제 나이가 되면요 깨닫게 됩니다. 아 그때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였구나. 깨닫게 되면 이미 늦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40대 50대 이때 미리미리 그 후반 인생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준비를 하는 게 중요하다. 그런데요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우리가 노후의 3대 불안이 뭐냐? 첫째가 돈입니다. 둘째가 건강, 셋째가 외로움. 이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불안을 대비해서 이 현역 시절에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로 이 돈과 관련된 자산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요 부동산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재작년에 한국은행에서 주요국의 가구당 순자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는요 59만 4천 달러니까 6억이 넘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프랑스가 57만 2천 달러, 일본이 50만 달러입니다. 아시지만 이 두 나라가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몇십 년 앞서서 자본 축적을 시작한다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물가를 감안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이 두 나라보다 부자라는 겁니다. 믿어지십니까? 근데 한국은행 발표인데 거짓말이 아니겠죠. 근데 문제는요 이 가계자산을 분해를 해봤더니 우리나라는 78%가 부동산입니다. 우리나라 다 부동산이 재산이 곧 부동산이니까. 미국은요 34%가 부동산이고 66%가 금융자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재산 이꼴 부동산인데 부동산 가격이 비싸니까 부자처럼 보이는 겁니다. 물론 부동산이 앞으로도 계속 오르면 상관없겠죠. 나라는 미쳐버리겠지만은. 그런데 혹시 이웃나라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나타나면 어떻게 되지? 저는 그런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보는데요. 그때 가면 내 노후는 어떻게 되지? 걱정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요 부동산 값이 얼마나 비싼가를 일본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땅 넓이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9만 3천 평방킬로미터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새만금 넓히고 뭐 넓히고 지금은 10만 평방킬로미터랍니다. 그러면요 일본 땅 넓이는 또 얼마냐? 일본은요 여기저기 섬나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 열도의 넓이는 38만 평방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나라 남한 땅의 넓이는 일본 땅 넓이의 약 4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남한 땅을 재작년 가격으로 다 팔았다고 가정하면 또 일본 땅을 다 판 돈에 약 4분의 3입니다. 땅 넓이는 4분의 1인데 땅값은 4분의 3이다. 이 말은요 우리나라 땅값이 일본 땅값의 평균 3배쯤 비싸다는 거예요. 일본 땅을 3평 팔아야 우리나라 땅을 1평 산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땅값이 비싸거든요. 그런데요 제가 1980년대에 일본 동경에서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 일본의 땅값이 얼마나 비싼 줄 아십니까? 제가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그때 일본 땅을 다 팔면 우리나라 남한 땅 다 판 돈에 15배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그 당시에 남한 땅값은 일본 땅값의 약 15분의 1이었어요. 그게 지금요 4분의 3 맞먹는 수준까지 땅값이 우리나라는 늘어났고 일본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일본이요 예를 들어서 땅값이 피크일 때가 1990년 91년인데 그때 얼마나 비쌌는지 아십니까? 일본 동경에 가면요 왕궁이 있는 구가 있습니다. 지오다쿠라고 합니다. 우리 서울에 창덕궁, 경복궁에 있는 종로구와 같은 구인데요 오늘 일본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지오다쿠 하나만 오늘 시세로 팔면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땅값이 얼마나 비싸면 동경 시내 종로구 같은 구 하나 팔아서 그 돈으로 카나다 땅을 다 삽니까? 그게 1990년에 일본 땅값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땅값이 비싸니까 그때 일본도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 지금 우리보다는 적지만은 비슷했어요. 근데 그 후에 30년 동안에 일본 집값이 땅값이 떨어져가지고 30% 정도까지 비중이 낮아졌다가 약간 늘어났는데 37%랍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일본의 전체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30%대로 줄어든 이유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앞으로도 우리나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지난 30년 동안에 일본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 비중이 60%였던 거가 절반 정도 수준인 30%대로 떨어진 첫째 이유가 뭐냐? 지난 30년 동안 일본 집값, 땅값이 특별한 데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계속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중이 줄어들겠죠. 예를 들어서요, 일본의 3대 도시 도쿄, 오사카, 나고야, 여기에 택지, 집 짓는 땅입니다. 그 지수를요, 1982년을 100으로 볼 때 91년까지 약 9년 동안에 3배 올랐어요. 그래가지고요, 91년을 피크로 해가지고 2010년까지요, 거의 30년 동안에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어요. 아직도 옆으로 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가계자산 중에서 부동산이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본 사람들의 집에 대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우리처럼 집에 한이 맺혀 있잖아요. 일본의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집이 없어, 근데 금융자산이 몇 억 있어, 그러면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살까? 집을 사면 세금 내야지, 수리해야지, 아이 골치 아프잖아 이거. 에이, 집은 빌려 살고 이 돈은 다른 데 투자할까? 냉정하게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난 몇 년 어땠습니까? 내 돈이 하나도 없더라도 은행에서 빌려준다면, 아버지가 빌려준다면 눈 감고 집 샀죠. 영끌. 그런데요, 제가 1980년대에 일본 동경에서 근무할 때는 일본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일본이 부동산 버블이 있었거든요. 그때 일본에요, 수출이 잘 되니까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에서 일본한테 압력을 넣습니다. 일본의 엔화값이 너무 싸니까 수출이 너무 잘 되는 거 아니야? 엔화값을 그냥 더블로 올리게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수출이 안 되잖아요?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금리를 절반으로 낮췄어요. 돈을 왕창 풀었어요. 지난 3, 4년 동안에 우리나라 코로나 사태로 금리는 1%대로 낮아져? 돈을 왕창 풀어? 그게 땅값, 집값을 올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 일본도, 제가 동경에서 그때 근무했기 때문에 압니다. 기업은 땅 산다고 난리고 개인들은 지금 집안 사면 큰일 난다고 난리고. 거기도 그랬어요. 우리나라나 일본처럼요, 농경 문화를 가진 나라, 정착해 사는 나라 사람들은 유목민 국가, 해양 국가처럼요, 이동을 전제로 하고 사는 나라 사람과 달리 내 집, 내 땅에 대한 집착이 엄청나게 강하거든요. 근데요, 일본의 집값, 땅값은 떨어져, 젊은 사람들은 줄어들고 노인만 남아, 경제는 어려워져. 앞으로 지금 우리도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이 에이, 집 없으면 어때? 빌려 살면 되는 거지?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어떻게 될 건가? 근데 제가 어디 가서 지금까지 내용을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얼굴 표정에 나타납니다. 아, 저 친구는 증권회사에서 온 모양이구나. 주식 사라고 꼬시려고 그러는구나. 그러니까 부동산 안 된다고 해놓고 보나 막판에 가면 주식 사라고 할 거야. 그런 표정들을 짓고 계십니다. 아닙니다. 저는요,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 하기 어려워요. 왜냐면요, 떨어지면 그냥 직선으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일본도요, 집값 하락이 20년, 30년 계속될 줄은 지나고 나서 알았어요. 일시 하락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요, 지금 현재 이 하락이 일시적인 하락인지 장기 침체로 갈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함부로요, 제가 오늘 뭐 집을 파세요, 사세요 이 말은 하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앞으로 나이가 들어서 노후에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 문제는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요, 서울시에서 65세 이상 된 부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두 분 중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혼자 되시면 다시 자녀들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같이 살겠다는 대답은요, 20%밖에 안 돼요. 50%는 자식들하고 멀지 않은 데서 혼자 살겠다. 30%는 실버타운 같은 노인 전용실로 가겠다. 80%가 자식들이 안 살아주는 게 아니고 본인들이 불편해서 혼자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애들하고 살다가 애들 다 나가 둘만 남아. 그 중에 한 사람이 아파. 그걸 부부 간병기라고 그래요. 한 사람 떠나, 혼자 남아, 그 사람도 아파 떠나. 한 30년 사이에 그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 과정별로 나는 어디서 누구와 어떻게 살 건가, 그거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는요, 100살 이상 된 김영석 교수님 같은 그런 분들을 백세인 이렇게 부르죠. 지금 우리나라 백세인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작년에 통계를 보니까요, 약 8,000명 정도 계신데요. 그 백세인은 어디 살고 계실까요? 옛날에 백세인은 시골에 경치 좋고 공기 좋은 진안, 장수 이런 데 사셨거든요. 지금 백세인의 절반은 요양병원에 계시거든요. 안 갈 것 같죠? 저는 각오하고 미리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어머니들은 반대예요. 오히려 딸이 시집갈 때쯤 되면 큰 집으로 이사 가려고 그래요. 그건 사돈네 폼돈하고. 옛날에는 재테크가 됐죠. 근데 지금 큰 집이 골치 아프죠? 왜 그런가? 우리나라 인구가 5,200만 명, 가구 수가 5,100만 가구. 그 중에서요, 혼자만 사는 가구, 둘만 사는 가구를 이 합친 비율이요, 1980년도만 해도 15%밖에 안 됐어요. 그때는 가족이 많았잖아요. 이게 2022년에는 62%로 늘었어요.
일본도 오래전에 60% 넘었어요. 우리나라도 일본도 대부분의 집이 혼자 아니면 둘이 사는 세상이 오고 있는데 아직도 서울에서는 재개발했다면 몇 평 늘어나지?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요즘은요, 우리나라도 지방에도 고층 빌딩이 많이 생기는데 젊을 때는 상관없어요. 나이 들어서는요, 고층 아파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난히도 돈 많은 사람은 하늘로 가고 돈 없으면 땅 밑으로 가는데요. 너무 하늘 좋아할 게 아니에요. 벌써 몇 년 된 얘기인데 일본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하라 레이코라고 국민 탤런트가 죽었는데요. 사흘 만에 발견됐어요. 고독사. 일본이 벌컥 뒤집혔어요. 어느 도의 뉴타운 단지 하나를 조사해봤더니 과거 3년 동안에 고독사한 사람이 25명. 그 사람들이 죽어서 발견될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가? 평균 21.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사람이 들락날락하는데 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자식들하고도 안 살죠? 그러면 이웃집만한 복지시설이 없어요. 근데 30중 40중에서 혼자 아니면 둘이 살고 있어 보세요. 누가 찾아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일본을 걱정할 때가 아닙니다. 일본은요, 아파트의 슬로마가 문제라고는 하지만은 일본 전체 주택수의 철근 콘크리트로 지은 대단위 아파트의 비율은 10%밖에 안 돼요. 지방도시 하면 아파트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전체 주택수 중에 아파트의 비율이 몇 퍼센트인지 혹시 아십니까? 3년 전에 63%래요. 우리나라 아파트 공화국이잖아요. 저는 시골에 지방도시 지나가면서 볼판에 고층 아파트 서 있는 거 보면요,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 손주들이 저거 때려부시려고 얼마나 고생을 할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일본에서는요, 유행하기 시작하는 게 뭐냐, 부만 남았거나 사별하고 혼자 되면 어디서 사는가? 시내에서요. 시내에서 18평에서 20평짜리 병원 가까운 곳, 나이 들면요 병원이 가까워야 돼요. 문화시설 가까운 곳,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쇼핑 가까운 곳, 이런 데 사는 게 유행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대형 고층 아파트를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앞으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또 하나 뭐냐면, 집을 사는 사람은요 젊은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20, 30대는요 100만 가구가 줄었어요. 또 앞으로 20년 동안에 13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집을 늘려가는 거는 애들이 생기면서 40, 50대입니다. 근데 지난 20년 동안에 우리나라 40, 50대 가구는요 26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190만 가구가 줄어든대요. 그러면 무슨 가구만 늘어나는가? 노인네 가구만 지난 20년에 400만 가구 늘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530만 가구가 또 는대요. 근데 노인분들은 이미 집이 있거나 없더라도 이 나이까지 없는 거는 살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늘어나는 가구수는 집을 살 분들이 아니거든요. 누가 집을 살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요, 1, 2인 가구는요 지난 20년 동안에 680만 가구가 늘었는데 앞으로 20년 동안에는 380만 가구가 또 는데요. 1, 2인 가구는. 그런데요 3인 이상 가구는 지난 20년 동안에 110만 가구 줄었고 앞으로 20년 동안에 170만 가구가 또 준대요. 여기 보여드리는 이 표가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 주택가격에 어떤 영향을 줄 건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맞잖아, 집 팔아서 주식 사라는 얘기네. 아니라니까요. 단기 예측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함부로 사세요, 파세요, 이 말 절대 아닙니다. 그럼 결론이 뭐야? 어떡하라는 거야? 또 하나 문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일본은요 집값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가계 부채가 별로 없기 때문에 하우스 푸어가 될 염려는 별로 없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일본의 각 가정에서 갖고 있는 저주택분지 부채 비율입니다. 40대 미만은요 198%. 이때는 일본도요 빚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은 30년 40년 월부로 집을 사기 때문에 집 사고 나면 빚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현역 시절에 계속 갚아가지고 퇴직하고 나면 빚이 4%밖에 안 남아요. 거의 없어요. 그럼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제 친구도요 집값이 우리 돈으로 3천만 원, 4천만 원인데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우리 애들은 집 있고 나는 빚도 없는데 그냥 살다 가면 되는 거지 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비율이요 제일 높을 때는 마찬가지로 198%, 30대 미만. 근데요 퇴직할 때가 됐는데도 49%. 절반의 빚이 그냥 있어요. 우리나라 50대 가구의 가구당 평균 부채가요 1억 8천이래요. 많은 집은 몇 억이 되겠죠. 만약에 왜 우리나라는 그러면 아직도 빚이 이렇게 많느냐? 15평에서 20평,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그때마다 은행에서 3년, 4년 기한으로 돈 빌려 집을 사니까 퇴직했는데도 빚이 그냥 있는 거예요. 만약 10년 후, 20년 후 우리나라에서 일본과 같은 집값 하락 현상이 나타났는데 가계 부채는 그냥 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주택빈곤, 하우스 푸어가 얼마나 많아지겠는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사고 팔고 이 문제는 알아서 하시더라도 원칙만은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주택빈곤, 하우스푸어가 안 됩니다. 원칙이 뭔데? 투자라고 하는 것은 리스크가 따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이 한 곳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갖고 계신 재산이 100% 부동산에 몰빵되어 있으시다면 그 부동산이 오를 때 오를 망정 우선 10% 20%라도 금융자산을 가지세요.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면서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여가셔야 됩니다. 환갑 나이쯤 되면 선진국 수준까지는 못 가더라도 부동산과 금융자산 비중이 반반 정도는 돼야 된다. 그래야지 오르든 떨어지든 주택빈곤, 하우스포는 안 된다. 그리고 과도하게 부채를 안고 집 사는 거는 정말 조심해야 된다. 이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부동산 비중을 줄이고 금융자산을 늘리란 말이지 뭘로? 현금, 예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연금 이 수많은 금융상품 중에서 뭘로 늘리라는 거야. 그걸 결정하기 전에 먼저 아셔야 될 게 뭐냐면요. 수많은 금융상품은 저축상품과 투자상품으로 나눠진다.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미국의 중학교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중학교만 졸업하면 저축이라는 말과 투자라는 말이 어떻게 다른지 이걸 알거든요. 근데 우리는 학교에서 이런 걸 배운 일이 없기 때문에 대학을 졸업해도 저축해서 돈 모으자, 투자해서 돈 모으자 뜻이 비슷한가 보다. 아닙니다. 상반된 개념을 갖고 있어요. 저축의 뜻, 아껴서 모으다. 우리가 은행에 예금하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보험에 드는 거, 지급액이 확정된 연금에 드는 거, 이거를 저축상품이라고 그래요. 저축상품을 사시면 늘어나는 속도는 느리지만 원금이 깨지는 법이 없어요. 왜? 금융기관이 운용의 결과를 책임져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귀찮으시면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 주는 상품은 저축상품, 책임 안 져주는 상품은 이 주식이나 펀드처럼 투자상품. 이거라도 외워두세요. 그러면요, 어떤 돈으로 예금, 저축을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거. 원금이 깨져서는 절대 안 되는 돈. 이거는 눈 감고 예금해야 돼요. 그러면요, 투자의 뜻은 뭐냐? 가능성을 믿고 자금을 투하하다. 주식, 채권, 선물, 옵션, 펀드, 보험 중에서도 변액보험, 연금 중에서도 변액연금. 잘하면 돈을 벌어.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어. 리스크가 따르는 상품. 이거를 투자상품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변액보험, 변액연금 든 분이 분명히 몇 분 계실 거예요. 더 문제는 자기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모르는 분이 더 많아요. 왜 이걸 알았는가? 제 아내를 보고 알았어요. 몇 년 전에 제 아내가요, 보험 좋은 거 들었다고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변액보험을 든 거예요. 변액보험, 변액연금은 이름은 보험연금인데 들어가 보면요, 펀드 투자나 마찬가지예요. 늘어나고 줄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액보험, 변액연금을 뜰 때는 꼭 운용하는 회사가 어딘지 알고 드셔야 돼요.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용하는. 제가 제 아내한테 당신 그거 알고 있었어? 몰라요. 그럼 운용하는 회사가 어딘지 가서 성적이 좋았는지 당신한테 그 소개해 준 사람한테 물어봐. 그 사람도 모른대요. 본사에 물어보고 알려준대요. 이게 문제예요. 이런 거를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그리고요,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돈으로 해야 되는가? 단기간 내에 써야 될 돈은 따로 마련되어 있고, 그러니까 빚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장에 장기간 묻어둘 각오가 되어 있고, 비상사태가 오더라도 놀라지 않고 참고 기다리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는 돈. 말이 그렇지 쉽습니까? 이 골차봉을 내가 왜 해야 돼? 금리가요 10% 넘게 되던 시절에는 이런 것 안 해도 돼요. 예금만 해도 늘어나니까. 근데 지금 올랐는데도 3% 정도잖아요. 수익을 내려면 어느 정도 리스크가 따르더라도 손해를 볼 각오를 하고 투자 상품에 운용할 수 있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많은 분들이 투자에 관한 공부를 하면 뭐냐? 주가 예측, 부동산 예측, 예측에 관한 공부라고 생각하거든요. 온갖 유튜브가 날만 새면 오릅니까 떨어집니까 뭐 사야 됩니까 그러잖아요. 근데 노력은 하지만 보통 사람이 단기 예측은 불가능하다. 그러고 시작하셔야 돼요. 제가 이름만 말씀드리면 알만한 분인데요, 펀드 매니저로 날린 분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그분이 저한테 와서요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자기한테 와가지고 주가가 어떻게 되냐고 이거 물어보면 미치겠대요. 모르니까. 아니 그 도사도 모르는 거를 우리가 보통 사람이 어떻게 알아요? 아니 그러면 공부하라면서. 무슨 공부?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 제가요 오늘 길게 말씀을 드리는 내용이 뭐냐면 자산관리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문가를 활용하는 법. 이 사람이 전문가인지 아닌지 식별하는 법. 이 공부를 해두셔야 돼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요, 소개를 받아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자기 장사하는 그런 전문가 만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야 돼요. 그거를 알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리스크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거든요. 언론에서도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저는 그런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봐요. 십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세계에서 깡이 제일 좋았거든요. 그때는 이 아줌마들이 이렇게 무모해서 어떻게 겁이 났어요. 근데 지난 십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주식 사서 깨먹어, 펀드 사서 깨먹어, 아들 취직했는데 잘려, 딸 시집갔는데 고약한 놈 만나.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 눈에 보이는 거는 위험밖에 안 보여요. 입에 위험을 달고 다녀요. 위험한 놈 만나지 마라.
딸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위험한 회사 들어가지 마라. 공무원 되라고 난리잖아요. 위험한 상품 사지 마라. 지금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어요. 저는 리스크를 위험이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고 보고 그냥 리스크라고 그래요. 왜? 위험의 정확한 영어. 제일 위에 보이십니까? 데인저. 중학교 때 배웠죠? 폭탄 터져 죽을 위험, 홍수 나서 죽을 위험. 이게 위험이에요. 데인저. 그러면 리스크의 정확한 번역은 뭐냐? 불확실성. 잘 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 있는 거. 그 잘못되는 것만 리스크라고 하면요, 절반만 번역한 거예요. 그리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소위 말하는 안전빵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몇 가지 직업만 선택하면 평생 보장이 됐죠. 은행에 갔다 예금만 해도 책임져 주면서 금리를 10% 넘게 줬죠. 근데 앞으로는요, 결혼을 하는데도, 직업을 선택하는데도, 자산을 운용하는데도 이 불확실성, 리스크를 테이킹, 앉지 않고는 풍요로운 인생을 살 수가 없게 된 세상이 왔다는 거예요. 공무원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해외 사례를 보니까 그러지도 않아요. 국민들이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행정개혁 압력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민간기업에서 독사처럼 구조조정하던 전문가를 불러가지고 행정개혁위원장을 시켜요. 그 사람이 칼 휘둘러요. 선생님이 안전하다고요? 애들이 없는데 어떻게 선생님을 합니까? 작년 봄에 서울교대 졸업생이 300명이 넘었는데 발령받은 게 112명이라고 하더래요. 애들이 없으니까. 이제요, 안전한 건 없어요. 그렇게 알고 시작해야 돼요. 근데 제가 놀란 게 뭐냐면 리스크의 라틴어의 어원이 어디서 나왔냐?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 용기를 갖고 도전하다는 데서 리스크가 나왔다는 거예요. 저는 이 시점에서 제일 시급한 게 뭐냐? 우리도 우리 애들도 용기를 갖고 리스크에 도전하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배워야 우리한테 희망이 있다. 근데 어머니들은 가지마. 근처도 가지마. 애들을 바보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면 리스크를 관리하는 지혜를 배우라고? 가르쳐줘야지. 그래서 앞으로 인생 살아가면서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가?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오늘은요, 주식 투자에 따르는 리스크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식 투자를 하려면 시세 예측도 하는 노력도 하고 좋은 종목 고른 노력도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에는 두 가지 리스크가 있다. 이 리스크를 어떻게 방어해야 되는가? 이걸 알고 시작해야 돼요. 첫째 리스크가 뭐냐? 마켓 리스크, 시장 리스크라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우량 주식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3년 전후만 때 코로나 사태로 주가 박살을 날 때 미리 하셨습니까? 9.11 테러 사태로 주가 박살을 날 때 미리 하셨습니까? 재작년 우크라이나 이걸로 박살을 날 때 주가 미리 하셨습니까? 제가 50년을 이 업계에서 일을 해왔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불측의 사태가 가끔 나타나요. 근데 그게 언제 나타날지, 그 상황이 언제 끝날지 지나고 보니까 몰라요. 닥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이 틀림없이 우량 주식이라면, 그 신념이 있다면 6개월 후가 될지 1년 후가 될지는 모르지만 그 상황이 지나가면 다시 오를 수 있다. 그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장기 투자를 하라는 거예요. 근데 장기 투자 이 얘기만 하면 짜증내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올라요, 떨어져요. 그 얘기만 하라니까. 모른다니까. 그 다음에요, 보통 사람이 주식 투자 어떻게 시작합니까? 누가 돈 벌었대. 어떤 사람이 오더니, 친구가 오더니, 야, 이거 사면 대박 터진대. 샀어요. 대박은 그냥 6개월 됐는데 반동강이 돼버렸어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사이에 의해서 장기 투자로 들어갑니다. 본전 찾을 때까지 안 파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 투자했다고 왜 안 오르냐고 그러는 거예요. 불량 주식을 100년 갖고 있어도 안 오르거든요. 그게 뭐냐면 개별 종목 리스크예요. 그래서요, 분석도 해보고 전문가 도움도 받고 좋은 종목 고른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이 아닌 이상 100% 우량 종목 고른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뭐냐,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분산 투자하세요. 근데요, 예를 들어서요, 석유 주식하고 항공 주식을 같이 삽니다. 그럼 석유값이 오르면 비행기 운항 비용이 비싸니까 항공주 가격은 떨어지거든요. 근데 석유주는 올라요. 그래서 갖고 있는 5종목, 10종목, 20종목에 평균 수익률을 올리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분산 투자해서 한 종목의 대박을 노리는 게 아니라 몰빵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장기 투자로 시장 리스크를 방어하고 분산 투자로 개별 종목 리스크를 방어한다. 이거를 확실하게 이해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요, 황당할 때가 있습니다. 퇴직 예정자분들 대상으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끝나면 오셔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저 이번에 퇴직금을 2억 받거든요. 그걸로 주식을 사가지고 튀겨서 노후자금 마련할 수 없을까요? 이러는 거예요. 튀긴대요. 그 튀기려다가 날려버리면 그 노후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저는 뭐라고 하냐면, 인생 단계별로 자산관리 전략이 3단계로 나눠집니다. 나는 어느 단계에 있는가, 그 단계에 맞게 자산관리를 하셔야 됩니다. 1단계가 언제냐? 현역 시절이에요. 이때는 일을 하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현역이니까.
그리고 월급 받아서 쓰고 아껴서 쓰고 남은 돈을 적립해가면서 모아가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이때는 현역 시절이니까 좀 공격적으로 해도 돼요. 장기 투자, 분산 투자 원칙만 잘 지키면 됩니다. 근데 조심할 거는 2단계부터거든요. 2단계는 언제 시작하냐? 퇴직하고 나서요. 퇴직하면 월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어떻게 되냐?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꺼내 쓰면서 인출해 쓰면서 운용하는 단계예요. 제가요, 얼마나 꺼내 쓰고 운용은 몇 퍼센트로 목표로 하는가 세계 평균을 조사해 봤더니 모아놓은 노후 자금의 연 4% 이내에서 꺼내 쓰세요. 그래야지 30년, 40년 꺼내 쓰니까. 1억을 모았으면요, 1년에 400만 원 이내에서 꺼내 써야 돼요. 그리고요, 남은 돈은 운용을 하는데 무슨 주식 사서 대박 튀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표 수익률을 정기예금 금리 플러스 알파. 지금 정기예금 금리가 3% 정도니까 4%나 5%나 6% 정도를 목표로 하고 운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수적으로. 펀드 투자를 하고 있다면 채권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혼합형 펀드. 주식을 직접 하고 싶으시다면 갖고 있는 전체 금융자산의 20, 30% 이내에서 주식을 하는. 그렇게 보수적으로 해야 돼요. 그리고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가능하면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중요한 게 뭐냐? 연금 수입이 있어야 돼요. 저는 국민연금을 130만 원 받거든요. 그만큼 덜 꺼냈어요. 연금 수입. 두 번째는 퇴직을 하면 월급이 없으니까 생활비를 아껴야죠. 절약해야 돼요. 집을 줄이거나 지방으로 이사를 하거나. 그래서 50만 원 줄여, 100만 원 줄여, 절약.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요, 무슨 일이든지 일을 하셔가지고 50만 원 벌어, 100만 원 벌어, 근로소득. 그래서 2단계에서 중요한 건 뭐냐? 연금소득, 절약, 근로소득으로 가능하면 모아놓은 노후 자금을 안 꺼내 쓰는 노력, 덜 꺼내 쓰는 노력을 해야 돼요. 3단계는 많이 옮겨야 되니까. 3단계는 언제 시작이 되느냐? 사람마다 다른데요. 70대 후반, 80대 초반에 시작이 됩니다. 이때는 판단력이 흐려지거든요. 운용에서도 졸업해야 돼요. 그래서 예금과 같은 확실한 상품에 넣어놓고 아껴서 꺼내 쓰다가 세상 떠나는 거예요. 목표가 뭔가? 내가 죽기 전에 내 노후 자금이 바닥나면 안 돼요. 나의 수명보다 노후 자금의 수명이 길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인생 단계별로 볼 때 어느 단계에 있는가, 거기에 맞는 자산 관리를 해야 된다. 그리고요, 항상 현역이든 퇴직을 했든 자산 관리하려면 종목을 골라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이번 달에 50만 원이 생겼다? 노후 대비 금융상품을 사야 되겠다? 그러면요, 꼭 확인하고 사야 돼요. 뭘? 내가 사려고 하는 이 금융상품이 예금처럼 갖다 베끼면 책임져주는 저축상품인가? 주식이나 펀드처럼 잘하면 돈은 버는데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을 수 있는 리스크가 따르는 투자상품인가? 이걸 알고 사셔야 돼요. 왜? 요즘 뭐 기발한 상품 뭐 이런 거를 막 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조심해야 돼요. 누가 와서 기발한 상품이라면 꼬치꼬치 내용을 물어보고 알고 하거나, 물어봐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 하지를 말아야 돼요. 투자 원칙 중에 제일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말라. 1번. 두 번째는요, 예금처럼 갖다 맡기면 책임져주는 상품은 책임져주니까 사놓고 잊어버리고 있어도 돼요. 근데 투자 상품은 잘못하면 원금도 깨먹으니까 꼼꼼히 잘 뽑아야 되는데, 그중에도 간접 투자 상품, 펀드, 변액보험, 변액연금 요즘 많이들 하거든요. 이런 상품은 어디 가서 사느냐? 국민은행, 삼성증권, 농협 사는 데도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그 간접 투자 상품을 돈 벌게도 하고 말아먹기도 하는 데가 있어요. 무슨 투신운용사, 무슨 자산운용사, 운용회사입니다. 우리나라에 300개쯤 있어요. 무지개 많아요. 이 운용사 중에서 실력 있는 운용회사가 운영하는 간접 투자 상품인가를 알고 사셔야 돼요. 그런 회사가 몇 개 없습니다. 근데 그거를 확인하고 사는 사람이 100명에 1명도 없어요. 그걸 내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 중요한 거는 소개를 받을 가지고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고 실력 있는 전문가 한 사람을 알아두는 게 중요하다고.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근데 제가 어디 가서 강의가 끝나면요, 어떤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저 펀드 사서 깨먹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물어봅니다. 그 펀드 어느 회사가 운영하는 건데요? 그래야 대책을 얘기하죠. 아직까지 운용회사 이름을 알고 대답하는 분을 본 일이 없어요. 운용회사. 세 번째, 단서조항. 금융상품에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많아요. 특히 보험상품에 몇 년 이상 장기로 가입하면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샀다가 나중에 싸우고 그러잖아요. 단서조항이 있는 상품이 뭐 있는가 한번 꼭 알고 사셔야 돼요. 네 번째, 적합성. 어떤 사람한테는 참 좋은 상품인데 나한테는 맞지 않은 상품이 있어요. 직장인이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선물 옵션 샀다 팔았다, 주식 샀다 팔았다 빨리 말려야 돼요. 그 사람은 회사 잘리려고 작정한 사람이에요. 제가 옛날에 사장을 할 때 사무실을 가끔 돕니다. 그러면 제가 지나가는 순간에 PC, 컴퓨터를 팍 끄는 친구가 있어요. 왜 껐을까요? 야한 사진 보고 있었거나 아니면 주식하는 친구. 내 그런 친구 중에 진급 빨리 되는 친구를 못 봤어요. 주식은 해야 돼요. 하는 게 좋아요.
근데 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보고 느긋하게 해야 되거든요. 왜? 직장인은 직업에서 성공해야 되니까. 가장 큰 투자 엔진은 자신의 직업이다. 그 시간에 일을 해야지요. 그다음에 5번째, 세금. 옛날에는 세금은요, 부자들만 생각하면 됐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서민들도 절세 상품을 잘 활용해야 돼요. 정부가 국민들의 노후를 책임질 수 없으니까 노후 준비하시라고 절세 상품 많이 내놓고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해야 돼요. IRP, 개인형 퇴직연금, ISA, 종합자산관리계좌, 그다음에 개인연금, 이런 상품들 빨리 공부 좀 하세요. 그래서 세제 혜택 받고 그걸 운용해서 노후자금 마련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수수료. 펀드 사시면서 보험 가입하시면서 수수료가 얼마나 되는가, 이거 물어보고 사는 사람 100명에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선진국의 투자가들은 펀드 살 때, 보험 가입할 때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수수료예요. 왜? 0.5% 차이만 나도요, 5년, 10년 가면 큰 차이를 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6가지는 꼭 확인하고 사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항목은 끝내겠습니다.